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광주의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조성됐던 택지들이 다 차서 이제는 도심의 재개발 형식으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동서남북구 정말 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지만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개혁도시여서 공원도 많고요. 호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주거 환경이 광주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결국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답답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최향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최지연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네. 광주에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최근에 이제 북동 지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조 의원님 지역구시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를 포함해서 지금 광주 전체적인 재개발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33개소, 재건축은 13개소 해가지고 총 46개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보면은 동구가 14개소인데 동구는 재건축은 없고 재개발 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북구는 11곳인데 재개발이 10곳이고 재건축이 1곳입니다. 남구가 좀 특이한데요. 남구는 재개발은 2군데 그리고 재건축이 7군데입니다. 즉 남구 같은 경우는 예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예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림동의 3.1아파트, 주월동의 장미아파트, 월산동의 신호아파트 등이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하면은 그 기존에 단독주택들 있었던 지역에서 아마 헐고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 네.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거는 그동안의 저층 아파트를 이제 걷어내고 다시 고층 아파트 짓는 게 재건축 좀 이런 거죠. 그렇죠. 결국은 광주에 무려 46군데에 지금 아파트 짓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답답한데요. 오늘 이 얘기들을 좀 잘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처장님,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북동 재개발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있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쪽 상황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시 공동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다시 이제 재설계하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아파트 건축 일괄 지금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여서 이게 바람직한 이제 도시 개발 아니면은 어떤 도시 재생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북동구역도 실은 이제 지난 2006년에 고시가 됐었습니다.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예비 구역으로 그때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예비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안을 보면 여기도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다 밀고 전면 개발 방식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토지 소유주나 원주민들은 이런 개발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2005년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지금 현재 그간에 좀 이렇게 활동이 없으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제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매매가 지난 말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소유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주상복합 중심의 지금 이런 재개발 사업을 요구를 하고 계셔서 이제 주민들 사이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 쪼개기라고 하셨는데 이 지분 쪼개기가 뭐고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됐었을 때 6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후에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 이제 분양권을 또 갖기 위한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하자면 뭐 20평짜리 뭐 이제 그 대지 면적이고 이제 건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것을 소유주가 한 여러 명이라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뭐 10제곱미터 미만의 뭐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분 쪼개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실은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게 원도심, 그다음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넓게 보면은 이런 이제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이 원래 본 목적,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이다라고 하면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도심 기능의 회복이 이제 목적인 건데,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이걸 이제 소유를 하고 아니면 또 되팔았을 때 어떤 수익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어떤 투기 세력들이 좀 결합하는 모양새로 흘러가다 보면 본래 목적의 사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아마 이런 이제 고밀 개발이라거나 좀 이런 이제 적합하지 않은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분 쪼개기가 이제 그런 위주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아까 이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투자일지 투기일지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호적인 조합원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쪼개기가 되면 조합원이 한 분이 더 생기는 거고 조합원 투표에서 그게 개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쪽으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북동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분 쪼개기가 나와서 그게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의도적으로 권장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결국은 지금 낙후된 지역을 좀 잘 살게 해보자고 시작됐던 이 도시 재생 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 교수님, 지금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정비 사업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로만 몰려가는 이유 왜 이런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제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정비 사업이 광주에서만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한 600여 개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도시 규모가 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한 225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정비 사업 수법인데, 문제는 이게 이 아파트가 사실은 그동안에 80년대, 90년대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한 이 산업화의 산물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공급해서 양적 공급 우선 정책, 그동안 인구가 쭉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쭉 추진해 왔고, 거기에 사실은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한 재벌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 흔히 현대표 아파트, 삼성표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자산 가치가 되고 또 브랜드화 되면서 이제 고급화 전략들이 요즘 취해지면서 점점 더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투기나 자산 투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건축 자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는 계획들을 하게 되면 그게 뭐 용적률, 건폐율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몇 층이 되든 사실은 이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들로 돼 있고, 그동안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가 외곽 지역에서 다 택지 개발이나 신시가지 개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논밭을 그냥 싸게 사가지고 다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자원들이 다 소진이 되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제 도심 지역의 노후 지역으로 온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 정부에서도 과도하게 용적률을 허용을 하고 있고, 우리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1,500% 용적률인데 그걸 다 찾아 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허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그래도 도로라도 좀 놓고 기반시설 같이 하는데, 재건축은 그것도 없이 달랑 이 볼륨만, 용적만 올리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무임승차하게 되고 해서 도시 이 경관이나 구조에 이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이제 공급 중심으로 그동안에 개발 발전 과정에서 있어 왔다 이 얘기신데, 네. 수도권은 몰라도 이 지방 쪽은 말이죠, 교수님.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게 가야 되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 4, 5년 동안 공급이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안 돼서 적체돼 있다가 13년도 후반부터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반작용으로 지방 대도시에서도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서도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의 공급되는 물량은 사실은 수요보다도 이제 거의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아시는 대로 150만 인구 거의 찍었다가 지금 한 145만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 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제 절반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향후에 인구가 안 늘어난다고 하면 지방에 지금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나중에 상당히 이제 도시의 이제 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네, 그 문제가 이따 다시 한번 좀 차분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주에서 이곳저곳 정말로 이 아파트 지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몇 군데만 좀 현장에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차장님, 북동 얘기 좀 다시 좀 더 해보시죠. 그동안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2006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아까? 네, 2006년. 예, 그렇다고 벌써 한 15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 사업이나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0년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이제 조건들이 까다롭게 좀 붙었고 그래서 심의 유보가 됐고요. 그래 이후에 다시 재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제 아파트의 이제 장점으로서는 이제 주택 보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주택을 이렇게 채우면서 어떤 이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 뭐 이런 기능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주택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또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중심 상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심 상업 지역의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이런 그 회복 그다음에 이런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데 상업 지역마저도 주거단지화 한다는 거죠. 말이 주상복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목적의 아파트가 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동뿐만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누문동, 계림동, 임동, 모든 지금 이 주변이 다 아파트로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또 이런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그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면 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또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0조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정의 어떤 또 이런 그 핵심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또 이런 게 주민들의 지금 이제 실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비어 있는 상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가 어떤 그런 그 또 북동이 과거의 역사성을 또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가게 원도심은 모든 지역성, 역사성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과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좀 이런 부분을 기울였다면 지금 현재 어떤 수익성이나 투기성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아파트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사실 이 지역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들은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이제 도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반대하고 이런 구도인데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일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북동 지역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것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도는 현재 중앙동으로 되어 있고 북동 지역이 금남로 5가역에서부터 수창초등학교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쪽에 북동성당에서부터 그쪽이 어디죠? 수창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지역을 북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지금 금남로 길 옆에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최지현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지역은 상업지역, 이게 전부 상업지역이지만 실제로 상업지역과 건물이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의견을 다시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필요할 것이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설계에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가 그게 반영되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쪽 지역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구역 하나하나의 결론을 오늘 다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아파트로 향해 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최 처장님, 지산동 쪽 얘기인데 이건 그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기념관 짓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요? 상당히 좀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개발이 다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아파트 개발을 지금 기대하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병난 시인, 그 다음에 오지호 화백의 그 생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문화재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단지를 지금 아파트 주거 단지로 막 개발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뭐 이런 그 밀집 아니면 고밀 이런 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여기 이 지역마저도 아파트 개발을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은 이제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도시가 도시로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터로서, 그 다음에 어떤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주거, 상업, 뭐 이런 어떤 도시에 필요한 기능에서의 어떤 도시 계획적인 어떤 관리나 그다음에 이런 그 고려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유지해왔던 장소성, 역사성, 그리고 이런 생태 환경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꼭 필수적인 것들은 꼭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이런 지방 문화재가 있고 또 이한열 열사 아니면은 문병난 시인, 또 우리 지역의 의미와 또 상징을 갖고 전국적인 어떤 또 이런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특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유지 관리하는 방안들을 또 모색하면 좋을 텐데, 이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개발로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또 아니면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나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그 기본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은 좀 등한시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파트로 땅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최 처장님, 지금 쌍천동 하남대학교 부지에 뭐 거기는 아파트를 짓도록 거의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웃 학교하고 학습권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여기가 원래는 이제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학교 부지가 지금 아시겠지만 호남대 쌍촌 캠퍼스가 광산구로 이전을 하고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도시계획 시설 이적 지역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간 과정에서는 실은 그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여 부분을 먼저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적률이라거나 층고라거나 이제 큰 얼개에 대한 협상에서 이제 그런 게 지정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지금 아파트가 이제 건축 계획이 가시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학교와 지금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동과 너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 교육권의 침해가 크다라고 해서 이격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고등학교 측의 요구를 지금 학교법인 호남대학교 학교법인 측에서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기가 원래는 학교 부지로 있다가 지금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었던 과정, 그 다음에 그간에 이제 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현재 어떤 수익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익도 얻었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있으셨지만 이 주변의 어떤 여건들과 또 고려, 그다음에 배려, 그다음에 이런 당연히 좀 이런 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좀 수용을 해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쌍천동 하남대 부지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그다음에
앞으로 뭐 이전 계획이 있는 성정리 쪽의 금타, 성동동 쪽의 금호타이어 부지 뭐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서게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게 바른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현재 지금 전남 방직 1심 방직 부지는 한 8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한 29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기존 공장 부지가 이제 9만 2천 평 정도 되고 금호타이어 부지는 그거보다 좀 넓죠. 그래서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국공유지가 아니고 민간 이제 사유지 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개발해라 저렇게 개발해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원하시는 그 전면 공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에서 매입하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 이게 예산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심 방직 같은 경우만 해도 추산해 보면 이게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하면 3천억 이상 매입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를 공공에서 이제 개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 재정으로 이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중심이 아니고 거기 업무도 좀 들어오고 상업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 기능들이 조화가 되고 거기가 혁신지구나 아니 이런 개발 사업으로 경제 기반형 개발 재생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전 협상 아니면 인허가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각종 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제도적인 수단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새로운 제도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논의했습니다만 지금 과도하게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방도시에서는 좀 낮춰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낮은 데서 시작해서 올려줄 때는 그만한 공공기여라든가 공공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허용된 이 건폐율 용적률을 다 찾으면 우리 뭐 일반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에서도 막 30층짜리 나오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금호타이어 부지라든가 1심 방직, 또 전원 방직 이런 게 다 지금 공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지목이. 그래서 그게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지금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뭔가 방법을 찾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심 방직과 전담 방직 부지 관련되어서 93년, 5년부터인가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협약을 했고 1심 방직과 전담 방직이 평동공단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하려고 했다가 97년도 IMF 때문에 그게 지금 중단돼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부동산 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서 지금 더욱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남방제 같은 경우 1935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방직 공장이고 그때 일본 제국주의가 수탈하기 위한 곳으로 있었던 곳이고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산업화되었는데 근대화되고 산업화되었는데 우리 여공들이라고 표현되는 여성 노동자분들께서 거기에서 청춘을 바쳤던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광주 지역에서 역사적인 존재감, 의미가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이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시민들께 환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는 용도 변경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쪽에서는 전방과 일방에서는 그럼 이사 가지 않겠다. 이 땅을 우리 땅인데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눌러 있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지역 주민들의 지금 현재 그 낙후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광주시 측과 전방과 일방 측이 어떻게 협상을 잘 이루고 나갈 거냐. 당초에 95년도에 했던 것처럼 약 40% 정도를 시에 기부 찬업하고 나머지 부지를 뭐 주거 용도로 사용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라든가 그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는 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단적으로 보면 다만 아파트를 짓기는 짓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즉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전담방직과 1심 방직의 방직
공장에 대한 보전과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공성을 활용을 해서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 권한이 남아 있는 거고 아마 그 자리에 최지현 처장님이 지금 계획 TF팀에 속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사전 협상,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지금 현재는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업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된 곳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외곽에 있던 그 공장 부지가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떤 계획적인 이제 도시 관리에 있어서는 외곽으로 빠지고 여기가 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좀 활용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 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도 그 개발 방식이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으로 좀 고려가 좀 되고 있어서 물론 다른 여타 상업시설이라거나 또 아니면 역사공원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조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이런 그 공공기업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공공기업 부분에 안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걸 포괄적으로 좀 검토하기 위한 공공기업과 어떤 계획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TF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런 이제 사전 협상 제도의 지금 도시계획상의 협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그 구역 지정에 대한 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현재 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광주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재개발해야 될 때 또 재개발해야 될 때대로 또 이전 부지는 이전 부지대로 다 아파트 짓겠다고 난리인데 사실 2018년 기준으로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6.6%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작년 올해 계속 지어오고 있고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있고 아마 지금쯤 연말 가면 거의 110%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계속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5년 동안 우리 광주에서 주택 보급이 된 게 평균 한 12,000호, 13,000호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한 3, 4년 동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보상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래서 그 광주의 전남의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주거 계획을 세우면서 2030년까지 지금 신규 주택 수요를 쭉 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규 주택 수요가 이제 일정 부분 이게 1인 가구도 이제 늘어나고 또 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수요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플러스 아까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이제 없어지는 또 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멸실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 향후 한 10년간에 52,000호에서 한 63,000호 정도의 그 주택 공급이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또 도첨산단에서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 첨단 3지구 또 제일 큰 덩어리가 이제 만약에 군공항 이전하게 되면 거기 한 4만 가구 정도가 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죠. 다 합쳐보면 한 12만 5천 호 내지 18만 호 정도가 향후 10년 동안에 공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한 2배 내지 2.5배 정도 지금 공급 물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적정하게 물량 공급을 좀 조절해야 되고 안 그러면 대규모 또 미분양이 나오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시기를 상당 부분 또 조절을 해야 되고 이 방식도 공급 방식도 이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 현상을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일본에서 공가율이 한 13.6% 정도 됩니다.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0만 호 정도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데 공가율이 13.6%인 한 800만 채 정도가 일본에 지금 공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전체 주택수가 한 5천만 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33년도에는 이게 2천만 채로 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공가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회현상은 따라가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또 지방 축소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 비슷하게 닮아가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광주에 대량으로 공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사태를 우리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물량 공급, 시기 조절, 공급 방식, 새로운 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 좀 보태면 저는 2차 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1차 도심 공동화 현상은 광주 기존 도시, 원도심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문흥지구나 일곡지구나 외부 부도심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고 나서 지금 그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다 보니 원도심에서 계속 문흥지구, 일곡지구, 그다음에 뭐 첨단지구 그쪽 지구로 전부 이사를 가서 원도심이 공동화가 되었는데 지금 이 지역들이 30년이 되고 나서 이 시점에 뭐 신갓지구가 생기고 운남지구가 생기고 다른 지구가 또 생겼거든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그쪽 이사를 가는 상황이 생긴 거고 우리 또 새로운 아파트가 발생이 되면 문흥지구 같은 경우도 문흥지구 앞에 서희 아파트라든가 여타의 아파트들이 생겼는데 문흥지구 사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가는 현상.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된 지구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다시 또 발생될 수 있겠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그러면 원도심의 공동화와 다시 이도심의 부도심의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도심의 공동화가 악순환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미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광주 시민 전체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전망하시기에는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2배가량 수년 내에 많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또 조 의원님은 제2차 공동화가 기존 30년 정도 된 아파트 단지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시고 사실 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뭐 35층에서 40층이라거든요. 이것 또한 30년 뒤에는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몇 층으로 지을 건가요? 100층으로 지을 건가요? 참 답답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아파트 중심의 지금 도시개발이나 이 부분들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아파트들도 우리 20년 지나면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수명 주택화하는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우리 철근 콘크리트 쓰고 오래 가는데 그 안에 이제 내장이라든가 그 설비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법도 이제 마련돼 있고 사업이나 지원 사업들도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도심 지역에 또 공동화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도심 지역의 또 과밀 개발을 또 상당히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거 형태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ABC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개발을 하는데 A, B, C 등급으로 나는 거죠. 그 등급의 기준은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데들은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제 억제해서 이런 과밀이나 아파트로만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상당히 억제하는 거죠. 다행히 광주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 접근성과 대중교통이 그 승용차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인프라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인허가를 좀 컨트롤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환경운동 오래 하셨으니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이렇게 고층으로 고밀화된 도시가 나중에 뭐 짧게는 30년, 50년 뒤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에 지금 여전히 우리가 도시가 확장이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주택 그 개발 정책이라거나 도시 개발 정책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는 점차 줄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감염병이 코로나는 빨리 잡히기를 바라지만 또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또 대처해야 되는 어떤 도시 계획 또 이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뭐 이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지금
좀 이런 대책과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성장 일변도의 개발 정책과 또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김항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주거 형태, 또 자칫하다가는 또 이런 그 고층 아파트의 재개발이나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다시 외곽으로 확장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뒤를 보고 이런 그 도시의 어떤 개발 정책이나 아니면은 계획에 있어서의 좀 이런 것으로 부합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거나 또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이런 시국들을 좀 반영을 하고 빨리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지금 현장은 상당히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재 제가 국토교통위 소속인데 국토교통위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심적 이슈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문제가 거기에 지금 아주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만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교수님이나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지역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은 지금 그리고 있을 만한 지금 여력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조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 지역 중심의 어떤 도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중심의 주택 정책은 일단은 실태 조사를 우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정부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를테면 광주가 주택 보급률이 106%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오르고 있는지 현재 주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실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석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즉, 내 집을 사는 곳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로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광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됩니까? 지금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나 중앙정부에서 출자한 공단 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걸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광주에도 몇 곳 있거든요. 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성과가 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2018년도부터죠. 5년간에 50조, 즉 1년에 10조씩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광주 같은 경우는 15군데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각 3곳 정도씩 하고 있고, 사업 유형별로 보면 광주역 같은 경우는 경제 기반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시가 지형이라든가 주거지 지원형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평가에 보면 광주는 양호한 곳이 한 곳도 없고요. 보통이 4곳, 미흡한 곳이 7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체가 원래의 계획대로는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자체에도 주민들 스스로도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현장 지원센터가 미운영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여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의 그 전문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형태에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원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들을 세워서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저도 추진 실적 평가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광주가 이게 조금 빨간불, 노란불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뉴딜 측면에서 변명을 드린다고 할까 좀 옹호를 한다면 아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건 전면 철거하고 이제 아파트를 지으니까 금방 가시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뉴딜 사업은 그 기본 목표 자체가 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생활 여건 개선이라든가 주민 참여라든가 삶의 질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게 4년, 5년 정도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360여 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광주는 앞으로 해야 될 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혁신지구라든가 또 총괄사업관리자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와서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이 재생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흡수를 하려면 공격적인 재생사업이 조금 필요한데 일단 우리 광주는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자체적인 재생사업 모델이 없어요. 우리 서울형 재생사업이 있고 충남도 충남형 재생사업이 있어 광역에서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아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후보지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그 수요를 흡수해가는 이런 사업들이 이게 광역에서 좀 추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광주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런 노후불량 주거 지역이나 또 원도심에 이제 아까 제2부도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폭적인 생활환경 개선들이 좀 필요하고 생활 SOC나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새로 만들어진 사업 수단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추진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믹스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송암산단이나 하남산단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혁신적인 재생사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경쟁력도 좀 강화하고 도시명 산업을 발굴해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줄어든 거에 상당한 영향이 우리 삼성의 백색가전 줄어든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 기능들을 재생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육성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재생사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측면은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광주가 평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광주시의 도시 정책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의 어떤 도시 관련된 학계 전문가들이 아직도 그 개발 위주의 방향으로 많이 쏠려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생이냐 재개발 재건축이냐를 추진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재생보다는 재건축을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주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근데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단지 하나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거와 또 상업과 산업과 이 업무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의 메리트를 상쇄할 만한 생활환경 개선이나 지원,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공원 녹지 확충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 그러면 굳이 이 높은 고층 건물로 이렇게 옮아가는 재건축 부분들에 매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 의원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가 이렇게 아파트 건축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이쪽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돈벌이들이 좀 있으면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나온 보도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균형발전위원회에도 일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이 있을까요? 국가 균형 발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밀집된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내려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라고 했던 부분으로 출발해서 혁신도시 시즌1이라고 그걸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실제로 혁신도시 시즌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시즌1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있는데 그 10년 동안 혁신도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기업을 이전을 시키는 정책을 편다든가 아니면 그 밖에 수도권에 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이어져서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정책들이 멈췄습니다.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도 다시 되찾고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만 이전해왔고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만 이전해왔지 가족들이 이전되어 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정주 여건이라는 것은 교육과 병원, 문화, 여러 가지 의료 모든 여러 가지 부분면에 있어서 그 환경을 개선해서 이사로 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밖에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딸려 있는 기업들이, 사기업들이 이전을 해올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혁신도시에 존재한, 즉,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농어촌공사에 취업을 하는데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야,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금 100여 개에서 약 300여 개 정도를 추가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너무 팽팽해서 이걸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추가로 지역으로 이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저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혁신도시 시즌2,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이제 활발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려면 수도권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지금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하냐 마냐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태릉 선수촌도 이제 그 골프장, 예, 골프장도 실은 그린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다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오히려 이제 수도권 규제는,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대로 또 팽배하게 두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네, 오늘 토론들이 문제점만 쭉 훑어보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광주가 좀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개발이면 재개발, 이전 부지면 이전 부지, 땅만 생기면 아파트를 짓겠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지으면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광주가 아파트를 지을 때 다른 지역보다 수익을 너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다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